네, 극단적 선택을 한 학교폭력 피해자 사건의 유족 측 대리를 맡은 변호사가 재판에 출석하지 않아서 패소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구정차장님, 네. 어떤 사건인지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 중학교 시절부터 학폭 피해를 당했던 한 여학생이 이 급기야 이제 학폭 피해에 따른 여파로 전학을 가게 됐고요. 그리고 이후에 이제 고등학교까지 진학을 했는데 고등학교에서 다시 이제 제2차 학폭 피해가 좀 발생을 한 겁니다. 그래서 끝내 그 피해 학생은 이 극단적 선택을 해서 이제 유명을 달리했습니다. 이 부모가 이 억울한 이 학폭 피해에 대한 그 처벌을 해달라고 이제 한 변호사에게 이 소송을 맡겼는데 문제는 이 변호사가 1심에서 일부 승소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항소를 제때 하지 않아서 이 재판이 결국 확정이 돼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학폭 피해에 대한 어떤 배상을 충분히 이 법률적 그 조력을 받았어야 되는 이 피해 그 학부모에게 오히려 이 법률적 피해를 끼친 진짜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 발생한 사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권경혜 변호사의 그런 이야기를 좀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 항소이유서 부분을 좀 한번 좀 따져볼게요. 항소이유서가 제때 내지 않았다,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장윤주 변호사님, 이것은 좀 법조계에서는 흔히 있는 일인 건가요? 사실 있을 수 없는 또 실수라고 명명하기도 좀 어려운 것 같고요. 도대체 어떤 이유로 항소유서까지도 저렇게 늦게 낸 것인지 사실은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자, 민사소송을 하면요, 1심 결과가 나오고 나서 2주 안에 항소장을 제출해야 됩니다. 항소장은 말 그대로 항소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한 그런 서류라고 보시면 될 텐데요. 자세하게 어떤 이유로 내가 항소를 하는지에 대해서는 항소 이유서를 적어서 그 후에 제출하도록 돼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는 항소장은 판결 선고 하고 2주 안에 내고요. 그다음에 항소가 이제 진행이 되면서 항소 이유서는 적어도 한 달 내에 내는 것이 일반 변호사들의 대략적인 행동입니다. 그렇게 해야만 재판부 입장에서도 항소를 한 진정성을 또 받아줄 수 있는 것이 있고요. 그리고 항소 이유서 자체는 굉장히 좀 자세하게 잘 적어서 내야 2심 항소심 재판부에게 처음부터 그 재판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우리가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권경혜 변호사 같은 경우에는 항소 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았고요. 그래서 법원에서 1차로 명령이 나옵니다. 항소 이유서를 제출해달라는 이야기였고 제출하지 않으면 당연히 소송에서 불이익 받을 수 있다라는 내용도 기재돼 있었습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내지 않았고요. 법원에서 2차로 계속 명령을 하고 나서야 거의 7개월 만에야 지금 항소 이유서를 제출했다. 이런 보도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변호사로서의 그 주의 의무를 제대로 했는지 의심스러운 상황이고요. 항소심 자체에서 뭐 쌍부를 통해 3번 출석하지 않아서 취하된 부분, 이 부분도 굉장히 지금 중요한 잘못이지만 특히 항소 이유서를 저렇게 내지 않은 부분, 그리고 이미 1심에서도 2번이나 출석을 하지 않았다라는 내용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이거를 볼 때는 1심, 2심 통틀어서 권경혜 변호사가 전혀 이 변론에 어떤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장면이라고 하겠습니다. 네, 변호사님, 그러면 이렇게 재판 당일에 출석하지 않을 경우에는 내용과 상관없이 재판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겁니까? 우리가 민사소송법에 보면 이제 우리가 쌍불이라고 하는데요. 그 상대방 모두 피고 원고가 다 출석하지 않는 것을 쌍불이라고 합니다. 네. 자, 쌍불이 결국에는 3번 있게 되면 이제 재판부에서는 취하하는 것으로 이제 마무리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항소를 하고 그리고 원고 측에서 이렇게 손해배상 청구를 잘 진행해야 될 때는 재판에 출석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사실 상상하기가 어려운 일입니다. 그것도 3번이나 결국엔 출석하지 않아서 항소가 취하된 것과 같은 효과를 나오게 한다라는 것은 사실 변호인 입장에서는 절대 있을 수가 없는 일이기 때문에 도대체 무슨 이유로 이렇게 됐는지 사실은 법조계에서는 이해하기 어렵다라는 반응이 많습니다. 네, 지금 현재 또 다른 그런 논란으로는 바로 권경혜 변호사가 유족들에게 각서를 쓰고 일방적으로 9천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각서를 쓰고 이제 잠적을 했다, 그런 보도 때문에 더욱더 논란이 좀 나오고 있는데 이 9천만 원이라는 게 뭐 어떤 법적인 근거가 좀 있는 건가요? 근거는 이제 그 뭐 특별한 근거는 없고요. 만약에 이제 변호사가 부실하게 변론해서 손해배상을 이제 그 청구할 수 있잖아요, 의뢰인이요. 네. 이런 경우에 이제 그 1심이 완전히 이겼느냐, 졌느냐, 이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이제 1심에서 모든 피고들한테 다 5억씩 이겼다. 근데 항소심에 가가지고 3번 불출석해서 패소해버렸다. 뭐 이렇다면 이게 그는 5억 다 배상해야 되는 거고요. 근데 이번 사건은요, 아마 이제 그 1심에서 일부 성소라고 돼 있잖아요. 근데 일부 성소가 이제 그 재판에 응소를 안 하면 무조건 이게 무변론으로 패소합니다. 네. 따라서 이제 그 다른 피고들한테는 그 유족 측이 패소를 했고요.
1심에서. 근데 그 일부 응소를 안 했던 이 피고한테만 이게 5억을 이긴 거거든요. 따라서 이런 경우는 이제 그 만약에 유족들이 손해배상 청구하면 1심에서 이게 전 사건 아닙니까? 사실상은. 그러다 보면 이게 그 5억을 다 배상해라고는 안 하고 제가 이제 이런 사건 해본 거는 한 3분의 1에서 2분의 1 이 정도 배상해라. 이런 이제 판결을 제가 받은 적이 있어요. 따라서 이제 그 아마 이제 재판으로 가면 한 1억 5천에서 2억 5천 정도의 배상이 나올 수 있는데 아마 권경의 변호사가 일방적으로 9천만 배상하겠다. 이렇게 각서를 써준 걸로 이렇게 보도가 된 거죠. 사실 이제 금액이 좀 문제가 아니라 어떤 유족과 어떤 대화나 그런 것들을 통해서 뭐 어떤 정식으로 사과를 하거나 그런 절차가 있어야 되는데 일방적으로 이런 각서를 쓰고 이제 어떤 잠적을 했다 그런 보도 때문에 지금 현재 공분을 사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거는 이제 제가 보기에 진짜 심각한 게요. 아까처럼 이게 공식적으로 3번 빠지면 3번 불출석하면 이게 패소하는 거고요. 근데 문제는 1심에서 2번 무단으로 안 간 거 있잖아요. 이것도 상당히 악영향을 줍니다. 저는 1심에 패소한 것도 과연 이게 변호사가 성실하게 제대로 이게 다 변호했는가 의심이 들 정도입니다. 그렇다면 이게 1심 패소도 책임이 있을 수 있는데 아마 이제 본인은 뭐 건강 문제도 이게 언급했던 것 같고 한 번은 못 간 게 그렇지만 이게 연속으로 거의 5번을 빠진다? 이거는 저도 이게 이런 사건은 제가 변호사하면서 보지도 못했고 들어본 적도 없는 정말 이게 납득이 안 되는 이런 이게 사건입니다. 네, 권경희 변호사 한 가지 해명을 좀 말씀드리면 본인은 잠적을 한 적은 없다라면서 지금 부인하고 있는 상황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재판은 사실 돈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학폭으로 인해서 극단적 선택을 한 딸을 어떤 한을 풀어주고자 하는 그 부모의 어떤 재판인데 이렇게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진행을 안 시킨 거죠. 이러면서 부모의 마음을 더 한 번 더 애타게 하는 이 장면이 어떻게 보면 원고의 어떤 이거를 변호하는 것이 아니라 피고를 변호하는 그런 형태가 돼버리는 효과적으로 그런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고요. 저는 뭐 변호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부분에서 자정을 하지 않는다면 변호사의 신뢰도도 굉장히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이런 극단적 상황에서 찾아가서 도움을 청해서 변론을 원한 것인데 여기에서 이렇게 스스로의 어떤 일을 하지 않는다. 그런데 지금 더 저는 이렇게 좀 분노스러운 건 뭐냐면 이분이 이제 뭐 조국 사태 때라든가 정치에 굉장히 관여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SNS도 특히나 이 시기래요. 이 시기에 항소 이유서를 쓰지 않고 오히려 조국 흑서라든가 뭐 이런 부분에는 작성을 한다. 이게 어떻게 변호사로서 본말이 전도된 거 아닌가. 이거는 변호사계 전체가 좀 성찰적으로 보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적절한 조치가 반드시 있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차장님 그래서 지금 대한변호사협회가 권경의 변호사에 대해서 조사위원회 회부를 준비하고 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실제 징계가 가능할 거라고 보시나요? 네. 일단 뭐 직권으로 이렇게 조사를 실시를 할 수도 있는데 지금 워낙 많은 그 국민들께서 공분하고 있기 때문에 이 대한변호사협회 차원에서도 아마 진상 조사를 통해서 그거에 맞는 이 책임을 묻는 절차가 이어질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권경의 변호사의 어떤 잘못도 굉장히 좀 중요한 문제지만 이 권경의 변호사의 어떤 부실한 변론으로 인해서 재판이 끝나버린 이 상황. 그러면 그 가해 그 학생의 어떤 부모라든지 아니면 학교 당국 이거에 대한 책임을 물을 길이 그러면 아예 없어진 것이냐 이거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 지금 그 공분을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한 변호사의 어떤 법률적 이 조력을 잘못한 것으로 인해서 학교 폭력이 묻혀져서는 안 된다. 그 진상이 묻혀져서는 안 된다. 이런 여론도 있기 때문에 대한변협 차원에서는 이 잘못한 권경의 변호사에 대한 잘잘못도 잘 따져야 되겠지만 이 피해 그 부모가 제기한 학교 폭력 관련 소송이 어떤 소송이었고 이때 소송이 제기된 학교 당국 그리고 피해 그 가해 학생의 부모들은 어떤 태도로 일관했는지 이것에 대해서도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네, 그러니까 피해자 유족 측의 그런 SNS 글을 한 가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이제 서울시교육청을 토대로 서울시교육청은 나에게 사죄를 해달라 라면서 학교폭력 피해 사건의 직무유기를 한 공범이다라는 글을 좀 올렸는데요. 그리고 요식행위만 하면서 직무유기를 했던 내 사건의 피고다라면서 강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선심 쓰면서 1,300만 원 소송비 청구를 안 하겠다는 보도를 봤다.
그러니까 서울시교육청이 이 소송 비용을 이제 이 유족 측으로부터 1,300만 원을 받지 않겠다라고 밝히면서 이거에 대해서 보도가 나가면서 이제 이런 글을 올린 건데 이거에 좀 어떻게 좀 보시는지요? 지금 이제 그 소송 비용은요, 민사재판에서는 이제 그 패소한 사람이 원칙적으로 부담하는 게 원칙입니다. 패소한 분이. 그러면 이제 유족이 재판에서 이제 그 패소를 했잖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 대법원 규칙으로 비용을 정해놨어요. 예를 들어 이제 1억, 소가가 1억이면 650만 원이다. 이런 식으로 규칙으로 이렇게 정해놓은 게 아마 저 소가가 5억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1,300만 원을 원래 피해자 유족이 물어줘야 되는 거예요. 패소했기 때문에. 근데 이제 그렇게 하면 너무 가혹하잖아요. 오히려 이제 그때는 학교는 책임이 없었느냐, 교육청은 책임이 없었느냐, 이런 이제 논란이 있잖아요. 그래서 아마 이게 교육청에서도 그럼 이게 소송 비용을 안 받을 방법이 있는지 규정을 검토해 보겠다. 뭐 이렇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어떤 규정인지 아주 이게 뭐 집이 어려우면 소송 청구 안 할 수 있는 건지 저는 이게 어떤 규정을 가지고 할지는 모르겠지만 아마 이게 찾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이 권경의 변호사의 학폭폭력 재판 관련해서 불출석 논란까지 살펴봤습니다.